우리가 무거운 망치를 공중으로 막 번쩍 들어 올려서 확 내리칠 때 뿜어져 나오는 그 파괴적인 힘, 그리고 아주 얇은 바늘귀에 미세한 실을 꿰어 넣을 때 숨죽이면서 통제하는 기적 같은 정교함. 완전히 극단에 있는 이 두 가지 작업이요. 네, 정말 극과 극의 봉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완벽히 다른 두 동작이 우리 팔뚝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생체 역학적 오케스트라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혹시 청취자 당신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일상적으로 손을 쓰면서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인류가 가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멀티툴, 바로 이 손과 손목 복합체의 설계도를 낱낱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임상운동학 6장의 문헌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도구가 도대체 어떤 뼈와 근육의 조화로 작동하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공구함에 있는 멀티툴을 보면 기껏해야 축 하나에 몇 개의 칼날이 접혀있는 단순한 형태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죠.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은 무려 29개의 뼈, 그리고 다수의 관절, 또 전완부터 손끝까지 뻗어있는 복잡한 근육신경망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거든요. 와, 29개요.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네, 그 해부학적 구조 자체가 곧 기능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신체 부위는 없습니다. 오늘 탐구는 단순히 구조를 훑는 게 아니라 하중이 어떻게 분산되고 힘이 어떻게 증폭되는지 그 역학적인 이유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죠. 이 완벽한 멀티툴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도구를 쥐고 버티는 튼튼한 손잡이부터 점검해야 흐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 기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전완. 그러니까 아래팔과 손목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아래팔에는 노뼈하고 좌뼈가 있죠. 네, 요골과 척골이라고도 부르죠. 네네. 그런데 문헌의 운동학적 관점에서 보면 손목에 걸리는 이 엄청난 하중을 몸 쪽으로 전달하는 중심축이 철저하게 노뼈 쪽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체중 부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바닥에 손을 짚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꽉 밀 때 그 압박력의 약 80%가 손목뼈 중에 주상골과 달 모양 뼈를 거쳐서 곧바로 노뼈로 전달됩니다. 잠깐만요. 80%나요? 거의 다 몰려있는 거네요? 맞아요. 노뼈의 먼 쪽 관절면이 넓고 또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손목뼈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좌뼈는 손목뼈와 직접 맞닿지 않습니다. 그 구조가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좌뼈도 전완을 구성하는 되게 굵고 긴 뼈인데 손목 관절에서 직접 하중을 받지 않고 약간 떠있다면 이거 구조적인 낭비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노뼈랑 좌뼈가 기둥 두 개처럼 손목뼈를 양쪽에서 딱 단단하게 받쳐주면 훨씬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견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만약 좌뼈가 손목뼈랑 직접 뼈대뼈로 단단히 결합돼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금처럼 손목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깊숙이 꺾거나 아니면 문고리를 돌리듯이 전완을 자유롭게 휙휙 회전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아하, 뼈끼리 걸려서 안 돌아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조적 자유도를 위해서 뼈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 거죠. 대신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좌뼈 쪽의 하중, 그러니까 나머지 약 20%를 흡수하는 게 바로 TFCC, 즉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입니다. TFCC라는 그 질기고 유연한 케이블을 통해서 흔들림을 통제하는 현수교 타워 같은 역할인 셈이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현수교. 뼈와 뼈가 부딪히는 건 피하면서 유연성이랑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네요. 그렇죠. 이 유연한 현과장치 덕분에 뼈가 으스라지는 충격 없이 매끄러운 3차원적 회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노뼈와 좌뼈 위로 얹혀있는 진짜 손목 부위로 시선을 좀 옮겨보면요. 거기엔 무려 8개의 작은 수근골, 그러니까 손목뼈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단 말이죠. 주상골, 날모양뼈, 또 세모뼈, 큰 마른 뼈 뭐 이렇게요. 네, 이름도 참 다양하죠. 공간도 좁은데 왜 굳이 8개로 잘게 쪼개어 놓았을까요? 그냥 단단한 통뼈 하나로 딱 이어붙이는 게 충격에 부러지지도 않고 하중 전달에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만약 손목이 하나의 커다란 큐브 형태의 통뼈로 되어 있었다면 그냥 꾹 누르는 하중을 버티는 데는 지금보다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목을 전후좌우로 구부리고 꺾어야 하잖아요. 아, 움직임이 중요하니까요. 네, 이 8개의 뼈들은 몸쪽 줄과 먼쪽 줄이라는 두 개의 층으로 딱 나뉘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분절 구조의 핵심은
단일 관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여러 관절면으로 쫙 분산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하중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각도도 분배한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목을 뒤로 확 젖힐 때 하나의 경첩이 90도로 꺾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관절 시스템에서 각도를 절반씩 나눠서 부드럽게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노수근 관절과 중수근 관절이 합작을 하는 거죠. 이거 약간 탱크의 무한궤도나 아니면 척추뼈들이 미끄러지면서 부드러운 곡선 만드는 원리랑 그게 비슷해 보입니다. 오, 아주 적절한 시각화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몸쪽 줄에 있는 주상골, 달 모양 뼈, 세모뼈에는 어떤 근육도 직접 부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요? 근육이 하나도 안 붙어 있다고요? 네, 이 뼈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완뼈와 먼쪽줄 뼈들이 가하는 기계적인 압박, 그리고 인대의 장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형태를 바꾸며 미끄러지는 이른바 인터캘레이티드 세그먼트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베어링이 굴러가면서 마찰 줄이고 충격 분산시키는 딱 그 원리네요. 근육이 없는데 주변 압력으로만 미끄러지며 자리를 잡는다니 진짜 기계공학의 극치입니다. 인체의 신비죠. 자, 이렇게 튼튼하면서도 극도로 유연한 베어링 시스템인 손목을 확인했으니 이제 이 멀티툴의 가장 핵심 부품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진화의 걸작, 바로 엄지입니다. 손의 전체 기능에서 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절대적이죠. 엄지의 역학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일중소골과 큰 마른 뼈가 만나는 관절, 즉 CMC 관절에 있습니다. 네네, 엄지손오리 손목관절이요. 네, 이 관절은 형태적으로 안장관절을 띠고 있습니다. 안장이요? 그 말 탈 때 얻는 그 안장 모양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딱 그 모양이죠. 그런데 그냥 어깨처럼 둥근 구상관절로 만들거나 경첩관절로 만들어도 손가락은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나요? 왜 굳이 한쪽은 오목하고 다른 한쪽은 볼록하게 교차하는 그 복잡한 안장 형태를 취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상관절은 360도로 넓은 가동 범위를 주지만 관절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툭하면 탈구될 수 있거든요. 아, 어깨 빠지듯이요? 네. 반면 경첩관절은 단단하긴 한데 움직임이 딱 한 방향으로 제한되죠. 안장관절은 이 둘의 완벽한 타협점입니다. 말 안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기수가 안장 위에 앉으면 앞뒤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좌우로도 체중을 실을 수 있잖아요. 네네, 움직임이 꽤 자유롭죠. 하지만 안장의 그 오목한 곡선 때문에 엉덩이가 완전히 헛돌거나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형태 덕분에 엄지는 벌림, 모음, 굽힘, 펴 같은 복합적인 3차원 움직임을 수행하면서도 무거운 물건을 쥘 때는 뼈가 단단히 맞물려서 딱 잠기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가동 범위만 늘린 게 아니라 힘을 확 줄 때 뼈가 아귀가 맞아 꽉 잠기도록 설계된 거군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이 엄지의 그 맞섬 동작이었어요. 엄지랑 새끼손가락 끝에 마주대는 동작이요. 네, 아주 중요한 동작이죠. 오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엄지를 벌렸다가 안으로 굽히는 두 가지 동작이 합쳐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헌을 보면 이게 단순한 굽힘이 아니라고 완전 못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운동학에서 이 맞섬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숨겨진 세 번째 움직임, 회전입니다. 회전이요? 뼈가 돈다고요? 네, 벌림과 굽힘에 이어서 일중수골 자체가 손바닥을 향해서 자기 축을 중심으로 빙그르르 도는 내회전이 반드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완벽한 맞섬이 완성됩니다. 세상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엄지랑 다른 손가락 끝을 쓱 마주대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엄지손가락의 그 통통한 지문 부위가 새끼손가락 지문 부위랑 정확히 정면으로 딱 맞닿거든요. 그렇죠. 직접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냥 굽혀지기만 했다면 우리는 엄지지문이 아니라 그 손톱 옆면으로 물건을 찝어야 했을 거란 얘기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내회전 각도가 대략 45도에서 60도 정도 발생하거든요. 이 안장관절의 입체적인 형태 덕분에 수동적인 뼈의 회전이 스르륵 유도되는 겁니다. 와, 45도나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둥근 사과를 쥐거나 나뭇가지를 감싸줄 때 손바닥 전체의 표면적을 물체에 완벽하게 밀착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이 물건을 정밀하게 줄 수 있는 구조적 한 수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드웨어 설계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뼈랑 관절이라는 하드웨어가 안장 모양으로 예쁘게 깎여 있어도 그걸 쫙 당겨주는 동력원이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엔진이 필요하죠.
이제 그 뼈들을 조종하는 엔진, 근육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문헌을 보니까 손의 근육을 크게 외제근과 내제근으로 철저히 나눠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손의 근육 시스템은 아주 철저한 분업화를 따릅니다. 팔뚝, 그러니까 전완에서 시작되어서 손목을 지나 손가락 뼈까지 길게 부착되는 근육들을 외제근이라고 하고요. 네네. 시작점과 끝점이 모두 손바닥이나 손가락 안에 짧게 머무는 근육들을 내제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는 이 외제근의 배치 방식을 보고 생체역학의 공간 활용에 진짜 감탄했어요. 어떤 점에 그렇게 놀라우셨나요? 우리가 사과를 막 으깨거나 꽉 쥐는 엄청난 쥐기 힘을 낼 때 그 거대한 힘을 내는 근육 덩어리가 손바닥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얕은 손가락 굽힘근이나 깊은 손가락 굽힘근 같은 굵직한 엔진들은 전부 팔뚝에 위치해 있죠. 맞습니다. 힘을 담당하는 모터들은 멀리 있죠. 거기서부터 길고 튼튼한 와이어, 즉 힘줄만이 손목을 통과해서 손가락 끝까지 딱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마리오네트 인형극에서 인형술사가 팔뚝에서 실을 당겨서 손가락을 춤추게 하는 구조 같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만약 그 엄청난 힘을 내는 두꺼운 근육 덩어리들이 전부 손가락 뼈나 손바닥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휴, 손바닥이 거의 야구 글러브처럼 엄청 두껍고 둔탁해졌겠죠? 키보드를 치거나 단추 채우는 섬세한 작업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손가락 굽히려고 할 때마다 자기들끼리 살이 부딪혀서 움직임 자체가 안 나왔을걸요? 바로 그겁니다. 인체는 강력한 당김을 발생시키는 부피가 큰 모터를 전환으로 멀리 빼놓고 얇고 질긴 힘줄만을 손목이라는 좁은 터널을 통해 통과시키는 스마트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덕분에 날렵함과 강력한 힘을 동시에 얻은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역학적인 의문이 생기거든요. 근육 모터가 팔뚝에 있고 힘줄이 손목이랑 손가락 관절 여러 개를 다 가로질러서 쭉 간다면 손목을 앞뒤로 꺾을 때마다 힘줄이 뼈에서 활시위처럼 핑 튕겨져 나오거나 엄청난 마찰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역학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아주 정교한 활차, 즉 도르래 시스템과 윤활집이 존재합니다. 도르래 시스템이요? 네, 낚싯대의 링들이 낚싯줄이 튕겨 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것처럼 손가락 뼈 마디마다 고리 모양의 인대들이 이 힘줄을 뼈에 바짝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윤활액이 든 튜브가 감싸고 있어서 마찰을 제로에 가깝게 확 줄여주는 거죠. 와, 진짜 완벽한 케이블 매니지먼트네요. 거친 힘을 내는 외제근이 이렇게 효율적이라면 반대로 손바닥 안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작고 얇은 내제근들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외제근에 비하면 힘도 얼마 못 낼 텐데요. 외제근이 거대한 엔진이라면 내제근은 정밀한 스티어링 휠입니다. 즉, 방향 조절과 섬세한 세팅을 담당하죠. 아까 엄지의 맞섬 동작에서 뼈가 회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네네, 그 45도 내회전이요. 그 내외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주동근이 바로 손바닥 엄지두덩이에 있는 엄지맞섬근이라는 내제근입니다. 또 열쇠를 꽉 잡고 강하게 휘틀 때 엄지가 밀리지 않게 버텨주는 엄지모음근도 내제근의 핵심이고요. 아, 그래서 문헌에서 특히 강조하는 내제근이 하나 더 있었군요. 그 해부학 시험의 영원한 단골손님이라는 벌레근이요. 네, 룸브리칼즈이죠. 지렁이나 벌레처럼 생겼다고 붙은 이름인데 저 이거 운동학적 메커니즘 읽고 진짜 뇌 정지 오는 줄 알았어요. 하하, 벌레근의 움직임은 생체역학의 패러독스라고도 불릴 만큼 기발하죠. 이 근육이 수축하면 손가락 뿌리 관절인 MCP는 굽혀지고 반대로 중간과 끝 관절인 IP는 꼿꼿하게 펴집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타자 찰 때나 종이 비행기 날릴 때 손모량을 쫙 보면 손가락 밑동은 기역자로 꺾여 있고 손가락 끝은 쫙 펴져 있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근육 하나가 팽팽해지면 다 같이 굽혀지거나 펴져야지 어떻게 앞관절은 굽히고 뒤관절은 편다는 건가요? 그 마법은 벌레근이 뼈와 뼈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네, 뼈에 안 붙어 있다고요? 네, 벌레근의 시작점은 놀랍게도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고요. 끝나는 부위는 손가락을 펴는 편근 널힘줄이라는 구조물에 딱 부착됩니다. 뼈가 아니라 움직이는 힘줄에서 시작해서 반대편 힘줄로 끝난다고요? 맞습니다. 즉, 벌레근이 수축하면 굽힘 힘줄을 몸쪽으로 훅 당겨서 밑동을 굽히는 동시에 그 힘이 편근 복합체로 쫙 전달되어서 손가락 끝은 팽팽하게 펴버리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인체라는 설계자는 정말 외계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손이라는 멀티툴의 하드웨어랑 엔진을 다 해보해봤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통합작동하는지 그립 동작을 통해서 실전 사례를 좀 분석해 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워 그립, 정밀 집기, 그리고 갈고리 그립을 보면 뼈와 근육의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연주되는지 확연히 보이죠. 무거운 망치를 쥐거나 철봉 매다닐 때 쓰는 파워 그립부터 보죠. 전 그냥 손가락 굽히는 근육을 100%로 꽉 수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손목 각도가 결정적인 변수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주먹 꽉 쥘 때 자신도 모르게 손목이 뒤로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젖혀지잖아요. 왜 굳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걸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근육 생리학의 핵심인 길이장력 관계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최적화하는 거거든요. 팔뚝에서 이어지는 굽힘 근육은 고무줄과 같아서 적당히 늘어나 팽팽해진 상태일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손목을 뒤로 살짝 젖히면 손바닥 쪽 굽힘 힘줄들이 손목 지나는 순간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최대 장력이 생기는 거군요. 만약 반대로 손목을 안으로 푹 꺾은 상태에서 주먹을 쥐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능동 불충분 상태에 빠집니다. 굽힘 근육이 손목 관절에서 이미 너무 많이 짜봐져 버렸기 때문에 손가락을 강하게 굽힐 여력이 안 남는 거죠. 악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하, 텐션이 다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 그립을 할 때는 손목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뒤에서 강력하게 꽉 버텨주는 손목 평근들의 동시 수축이 필수적입니다. 테니스 선수나 역도 선수가 손목 보호대 차고 손목 살짝 뒤로 고정하는 게 다 생체역학적인 세팅인 거죠. 겉으로는 손가락만 일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손목 평근들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게 진짜 역학의 묘미네요. 그럼 아주 섬세한 작업인 정밀 집기는요? 동전 줍거나 핀셋 잡을 때요? 그때는 거대한 외제근의 힘은 덜어내고 내제근이 주연으로 나섭니다. 특히 아까 말한 엄지 CMC 관절의 맞섬이 핵심이죠. 엄지가 정확히 회전에 들어와서 다른 손가락 지문과 넓게 맞닿아야 물체를 안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무거운 쇼핑백 들 때 쓰는 갈고리 그립을 보죠. 이 그립은 특정 관절만 고립시켜 쓴다면서요? 맞습니다. 오직 손가락의 중간 관절인 PIP와 끝 관절인 DIP만 갈고리처럼 굽힌 채 훅 걸고 버티는 정적인 그립이죠. 전원의 굽힘 근들이 팽팽하게 장력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빵 터졌던 게 이 무거운 하중 견딜 때 엄지손가락은 뭘 하고 있냐는 거였어요. 문헌 보니까 엄지는 그냥 휴식 취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상 개입을 안 하죠. 우리가 종이백 네 손가락에 걸고 들 때 엄지로 막 편하게 핸드폰 하거나 옷매무새 다듬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였네요. 철저한 분업 시스템입니다. 무겁고 거친 일은 팔뚝의 두꺼운 외제근과 네 손가락이 전담하고 뇌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정교한 엄지는 불필요한 피로를 피하기 위해 스위치를 딱 꺼두는 겁니다. 하드웨어 형태와 근육 배치가 완벽하게 일상의 기능과 맞물리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쫙 돌아보면요. 손은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수십 개의 뼈 분절이 하중 분산하고 안장 모양 관절이 3차원 회전 만들고 팔뚝에서 당기는 거대한 외제근과 손바닥 안에서 미세 조절하는 내제근이 완벽하게 기량하는 경이로운 기계 장치입니다. 그렇죠. 임상운동화 관점에서 손을 본다는 건 이 물리적 요소들이 어떻게 힘의 누수 없이 최적의 경로로 움직임을 만드는지 그 인체공학적 효율성을 깨닫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다룬 이 문헌 내용은 철저하게 관절 각도, 힘줄 위치 같은 하드웨어의 역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자극적인 생각의 씨앗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어떤 생각인가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어마어마한 계산들 있잖아요. 당신이 딱 눈앞에 있는 물컵을 잡아야지 하고 마음먹는 그 0.1초 찰나에 손목을 20도 젖혀서 외제근 장력 최적화하고 엄지는 안쪽으로 45도 돌리고 벌레근 당겨서 마디 굽힘 편 미세 조절하는 이 역학 계산을요. 네.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해냅니다. 이 복잡한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뇌의 소프트웨어는 도대체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일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죠. 맞아요. 하드웨어를 파고들수록 그걸 지휘하는 운영체제에 압도당하게 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번 문고리를 잡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스와이프할 때 피부 아래에서 숨가쁘게 연주되는 이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탐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호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